축구살롱. 네, 축구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소준일 캐스터, 황덕연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네,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오늘 굉장히 춥네요. 날씨가. 오늘요? 예, 한 요즘- 13도? 13도 정도 되나요? 아, 네, 요즘 13도. 정말 한파입니다. 그게 갑자기 이렇게 또 추워졌는데 안 그래도 이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뭐 바깥 활동이라는 것도 다 위축돼 있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저도 집에서 상당히 좀 많이 놀고 있는데 이 좀 엄중한 시기에 다들 좀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이 진지하고 좀 따뜻한 오프닝 멘트를 해주시네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남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하고. 사실 여기 멤버한테 빼고는 다 따뜻하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아, 우리가 뭐 어떤 큰 잘못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네요. 아니, 오늘 집중 좀 해주세요. 아,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러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도 우리 평소처럼 또 해외 축구에 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슈들과 또 경기 프리뷰로 이어가 볼 텐데요. 자, 먼저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 어떤 분께서 오늘 먼저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예, 뭐 사실 지난주에 뉴스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슈를 많이 들고 왔는데 그 중에서 역시 가장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법한 이슈 바로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의 토너먼트 대진표가 모두 추첨이 완료가 됐다는 소식을 먼저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팀끼리 붙을지가 다 확정이 됐다는 거죠. 예, 어제 시간이죠. 저희가 녹음을 하는 게 이제 화요일인데 어제 시간으로 이게 다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먼저 뛸넨글라트바흐와 맨체스터 시티, 라치오와 바이에른 뮌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첼시, 라이프치히와 리버풀, 포르투와 유벤투스,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 세비야와 도르트문트 그리고 아탈란타와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8개 대진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어떤 경기 가장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계신지요? 뭐 아틀레티코 아닐까요? 네, 당연하죠. 저는 당연히 아틀레티코가 어떤 팀을 만날 것인가가 가장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2위로 조 2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 1위 팀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반대편에 있는 팀들을 보면 만만한 팀이 한 팀도 없어요. 그렇네요. 한 팀도 없는데 그나마 첼시를 잡았다. 그나마 첼시와 걸렸다. 첼시 팬 비하 발언인가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요.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리버풀,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까지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래도 괜찮은 팀을 만났다. 양심 굉장히 없으신 게 여기 옆에 이렇게 쭉 그 승리 예상팀을 적어두셨어요. 저는 어떤 팀이 좀 유리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근데 여기 보면 라이프치히 리버풀하고 옆에 이제 리버풀하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리버풀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거가 아니라 이 경기 진짜 좀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왜냐면 포장을 잘하시네.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이 8개 대진 중에서 가장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가장 공수 속도가 전환 속도가 빠를 매치업이 어딜까? 그냥 축구 잘 몰라도 보기에 재미가 있는 팀이 있는 대진이 어딜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저는 라이프치히하고 리버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음표를 해놨어요. 알레티 첼시는 알레티인가요? 그렇죠. 왜죠? 믿으니까. 믿으면 그럴 수 있죠. 믿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황덕연 해설위원은 왜요? 첼시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냥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서는 첼시를 그래도 꽤 선호합니다. 제가 그 휴대폰 바탕화면에 잠금 화면이 첼시예요. 이거 그 컨셉입니다. 컨셉. 컨셉이에요? 극한의 컨셉충. 무엇을 위한 컨셉인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제가 이제 따로 나가고 있는 다른 유튜브에서 뭐 컨셉이라고까지 하긴 그렇고 이제 그 우리 박종윤 캐스터가 아스날을 굉장히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이스타 TV. 네, 이스타 TV. 그리고 이제 뭐 이주원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맨유 팬이다라는 그런 설이 있죠. 그러다 보니 그럼 나는 이제 약간 어느 팀이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조금 좋아했었던 첼시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첼시를 또 고르게 됐죠. 그냥 그런 이유였군요. 네, 뭐 좋아합니다.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서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1, 2차는 다 합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래야죠 당연히.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첼시 비하하는 거예요? 아니 비하는 아니고 그냥 믿으니까요. 네. 역시나 오늘도 흥미진진한 이 두 분의 그 입담.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황덕연 해설위원도 지금 가져오신 자료를 보니까 뭐 아틀레티코 대 첼시 경기 기대된다. 지금 꼽아 두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대는 되거든요. 근데 정말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왜냐면
일단 뭐 소준이 캐스터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아틀레티코가 그렇게 재밌는 축구를 하는 팀은 아니에요. 최근엔 좀 달라지긴 했죠. 네. 최근엔 좀 달라졌어요. 네, 전통적으로 봤을 때 별로 재밌는 축구를 하는 팀도 아니고 이 첼시 같은 경우도 약발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은 경기력,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되게 좀 템포도 엄청 빨랐고 예, 그런 축구를 했다가 이제 램파드 감독이 현실과 타협을 좀 많이 했죠.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먼저 첼시에 사라지겠구나라고 느껴가지고 좀 현실과 타협을 하다 보니까 저는 둘 다 실리 축구를 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재미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두 팀은 제가 봤을 때 1, 2차전 합계 스코어 2골 이상 차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3대 1이나 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자, 이 경기 외에는 또 황당한 해설위원은 주목하고 있는 경기 있을까요? 일단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이 드디어 다시 만났죠. 2016-17 시즌 이 캄프누의 기적이라고 불렸었던. 미친 경기. 네. 파리가 1차전을 홈에서 3대 0으로 이겼습니다만 2차전 캄프누에 가가지고 아주 흠신 두들겨 맞으면서 결국에는 탈락을 했었던 그 매치업인데 결국 근데 바르셀로나가 사실 최근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많이 안 좋죠. 파리가 이번에는 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네이마르가 발목 골절 부상을 입긴 했잖아요. 네, 이제 골절이 아니라 이제 단순히 좀 인대 쪽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뭐 부러졌다, 네. 뭐 이거 시즌 아웃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파리 입장에서는 뭐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좀 가벼운 부상이라고 하는데. 네이마르가 없어도 근데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폼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길 것 같아요. 파리가 이길 것 같다. 네, 그런 그냥 파리가 생각이 이길 것 들어요.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저번 주말에 바르셀로나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네. 메시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넣긴 넣었는데 확실히 이제는 메시가 혼자서 뭔가 마법을 부릴 만한 그 타이밍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좀 약발이 떨어졌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제는 좀 나이에 따른 그런 노세어가 어쩔 많이 수 오지 없어요. 않았나. 또 황당한 해설위원 이거 뭐 팀 이름 읽기도 어렵네. 뭐 웬헨이에요. 웬헨? 웬헨 글라트바흐. 네. 웬헨 웬헨 글라트바흐. 글라트바흐. 예, 그래서 이게 네. 동문과인가요? 저 제2외국어 독일어. 발음 좋은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멍석. 웬셴 글라트바흐. 오. 맞아요. 맨셴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웬셴 글라트바흐. 웬셴 글라트바흐. 근데 예. 이 팀의 이름 풀네임을 적는 게 되게 어려운 거는 영어권 사람들도 똑같은 게 그 스코틀랜드였나요? 어디 그 영어권의 그 펍이었는데 웬헨 글라트바흐의 경기를 이제 그 라이브로 틀어준다라면서 그 가게 간판 펍 앞에다가 이제 팀 대진을 적어 놓잖아요. 근데 웬헨 글라트바흐 적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독일 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그냥 되게 독일 유명한 팀. 짤방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또 웬헨글라트바흐가 굉장히 또 기분 나쁘게 받으면은 자기 팀의 이름을 그렇죠. 그렇게 모독한 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유쾌하게 그냥 공식 머플러에 자기들이 내놓는 공식 상품에 예. 그냥 독일 팀 머플러를 내놨어요. 그걸 또 웃음으로 잘 승화를 했네요. 이 정도로 유머 감각이 있는 독일 형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제 그냥 독일 팀 웬셴글라트바흐는 맨시티와 만나게 된다고요? 네, 맨헨이 올 시즌 저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랑 같은 조였는데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조이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레알이 떨어질 뻔했거든요. 마지막에. 그렇죠. 네. 사실상 저는 2조에서 제일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건 맨헨글라드바흐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맨시티는 지금 펩이 유일하게 정말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게 또 챔피언스리그 비겨 타이틀이기 때문에 올 시즌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리옹전이었죠, 이제 지난 시즌에 그 졌던 게 떨어졌습니다. 리옹전에서 이제 8강에서 이제 떨어지게 됐는데 맨시티가 그래도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맨헨이 사실 이렇게 만만한 상대가 또 아니거든요.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펩이 과연 이 어떻게 보면 16강부터 난관에 봉착한 셈이 됐는데 이걸 좀 어떻게 뚫어낼지가 궁금해서 이 매치업을 넣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래서 이게 매치업이 8개잖아요. 예. 하나씩 뭐 어디가 이길 것 같은지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요. 저는 맨시티는 시티가 이길 것 같아요. 저도요. 그리고 예, 라치오 바이오는 준비하시고. 어떠신가요? 당연히 바이언이 이기겠죠. 네, 이것도 저도 바이언. 네, 뭐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거. 네. 뭐 예. 자, 알레티 예, 두 분 다 아까 네. 얘기하셨고. 당연하죠. 네, 아틀레티코. 네, 그리고 라이프치히와 리버풀은 저는 라이프치히 봅니다. 그래요? 네, 저는 라이프치히 보기. 왜냐면 리버풀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9명이거든요. 9명에서 10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베스트 라인업 꾸려도 됩니다. 그 선수들로.
부상자 11. 근데 이제 리그까지 병행을 해야 되는데 하필 또 리버풀이 주중에 만나는 클럽이 토트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일정상으로 물론 이제 챔스가 좀 뒤에 치러지긴 하지만 좀 빡센 게 있을 것 같아서 라이프치히 쪽을 저는 고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리버풀. 음. 예. 이유는요? 그래도 그래도 리버풀. 예. 리버풀이다. 예. 라이프치히가 물론 굉장히 강한 팀이긴 한데 그래도 리버풀. 그래도 아직은 리버풀이다. 그래도 아직은 리버풀. 그 알이. 예. 네. 그리고 포르투와 유벤투스는 근데 이것도 약간 위험해 보이긴 해요, 저는. 그럼 저는 근데 그냥 무난하게 유배 근데 가겠습니다. 유벤투스가 좀 전통적으로 약간 언더독들한테 계속 잡혀서 탈락하고 하는 그런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그렇죠. 있어서 이렇게 뺨 한 대씩 맞고 다니는 뺨을 게 좀 또 있어가지고 세게 얻어맞는 그런 네네네네네. 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포르투 어떨까 약간 그런 생각이 예. 들고. 그래도 괄호 열고 유벤투스 물음표 이렇게 써두셨네요. 써두시고. 그래도 유베가 이길 것 같긴 한데 네. 꽤나 고생할 것 같다. 아. 그런 느낌. 그렇군요.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 저는 파리. 저도 파리죠. 예. 도르트문트와 세비야. 저는 세비야 가겠습니다. 저도 이건 한 50대 50 봅니다. 이거 진짜 50대 반반인 50. 것 같아요. 사실 정상 전력이면은 도르트문트가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데 지금 팀이 개판이거든요. 지금 난장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르트문트 파브르 감독이 또 경질이 돼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저희가.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세비야 쪽 가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저 그냥 스페인 좋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좀 있죠. 사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세비야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이길 것 같다. 예, 이거 예. 아탈란타와 레알 마드리드. 이거는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저도 레알. 또 그렇구나. 챔스 DNA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 지금 경험이라는 게. 예, 도르트문트가 난리가 났다고 했는데 아탈란타는 더 이상으로 난리가 났기 때문에 거기가 정상 전력이 아니죠. 지금 올 시즌에 너무 힘듭니다. 막 선수들 예. 이적시켜달라고 난리가 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레알 마드리드. 예. 그럼 뭐 지금 뭐 한 1.5경기 정도 빼고는 두 분의 어떤 승패 예측이 지금 거의 다 일치하네요. 좀 재밌게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파리그 역시 또 조별 추첨이 완료가 됐는데 그러게요. 역시 뭐 한국의 해외 축구 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팀들은 역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과연 어디를 만나게 됐느냐 이것인데 토트넘은 볼프스베르그를 만나게 됐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대진을 그러게요. 받아들였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볼프스베르그 팬분들께 죄송하지만 솔직히 꿀빠입니다 이거.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 토트넘 꿀빠는 겁니다. 예. 왜냐면 오스트리아 원정이 그렇게 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뭐 불가리아나 예. 아니면 이게 좀 재수 없으면 카자흐스탄 이런 데 걸리거든요. 예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 카자흐스탄에 그 카라박 원정 갔다가 거기서 그 굉장히 큰 피를 네, 먹었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로파리그로 떨어졌죠.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네, 그게 사실. 한 3, 4년 전이죠. 그리고 나서 유로파리그에 내려가자마자 우리는 여기에 있을 팀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다 때려 부수고 다녔죠. 그러고 우승했죠. 네. 그때 사실 참 벵거의 마지막이었는데 네. 약간 아틀레티코가 그 또 시메오네 감독이 약간 이미지가 되게 그 갱스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벵거 감독 말년에 약간 악역 같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스날이 특히나 이제 그때 호러쇼가 맞아요. 수비 라인에서 펼쳐졌었기 때문에 뭐 무스타피 선수라든지 그래서 뭐 이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네. 예. 결국은 아틀레티코가 우승을 했는데 뭐 그건 그렇게 됐고 예. 사실 프리미어리그의 나머지 두 팀이 좀 만만치 않은 매치업을 받아들였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레알 소시에다드를 만나게 됐고 네. 아스날은 벤피카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어호. 그러니까 이 두 팀은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게 토트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껄끄럽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 소시에다드의 경우에는 지금 라리가 1위라고요. 네. 라리가 팀도 라리가 1위고 득점 1위도 이 팀에 있어요. 사실 오야르사발이라고. 네, 그 1위가 약간은 허수이긴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위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경기를 좀 덜 치렀거든요. 그래서 예. 아니 딴 팀도 경기를 덜 치렀는데 알레티 얘기만 엄청 하시네요. 아니 소시에다드가 1위라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자 이런 측면에서 근데 소시에다드가 굉장히 좋은 팀인 건 사실이고 다비드 실바가 올 시즌에 이 팀으로 오면서 굉장히 팀의 구조가 탄탄해졌습니다.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랫동안 뭐 PL 팬들이 봐왔던 실바라든지 나초 몬레알 같은 선수들도 다 이 팀에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의 올 시즌 라리가 경기가 가장 좀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만큼 맨유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소준일 캐스터는 이 매치업에서는 소시에다드의 승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겠다. 그거는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굉장히 좀 힘들긴 할 거예요. 그래요? 네. 황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좀 어렵긴 해요. 이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래요? 어쨌거나 스쿼드의 질은 맨유가 더 좋은데 근데
팀이 돌아가는 그 구조를 보면은 소시에다드가 압승이거든요.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모르겠다. 근데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군요. 라리가에 대한 애정이 우리 둘 다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약간 섞으면은 51대 49 정도로 소시에다드. 저는 52대 48.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언급을 또 해주셨던 그 벤피카 대 아스날. 이 벤피카는 포르투갈 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요. 이건 벤피카가 이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무난하게. 왜 아스날이 지금 강등권 경쟁 중이어가지고. 자, 그 전에 아르테타가 경질된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벤피카와의 유로파리그를 하기 전에 만약에 그 지휘권이 바뀐다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니까. 네,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변수가 충분히 되죠. 그리고 이제 유로파리그가 이제 2월에 시작이 네. 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아직 좀 있어요. 많이 한 있죠. 달 반 정도 네.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 네. 2달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 그 안에 좀 아스날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가 좀 중요하게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에는 그 EPL 팀들 중에 토트넘이 제일 운이 좋은 거네요. 지금 대진상 엄청나게. 꿀 빤다니까요. 예. 이건 예. 진짜 토트넘 너무 무난하게 걸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그 발롱도르 드림팀. 이거 뭐 이름만 봐도 반짝반짝한데, 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발롱도르가 올 시즌에 이제 수상이 취소가 됐습니다. 원래는 프랑스 풋볼에서 매년 시상을 했었고 네. 지난 시즌까지 이제 수상이 됐었는데 올 시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이제 뭐 각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다른 시즌에 비해서 공정하지 못하다. 네. 기록 자체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유력한 수상 후보자는 뭐 레반도프스키 선수였지만 아쉬움을 좀 달래게 됐고 대신에 이 발롱도르 드림팀이라는 역대 축구사 올타임 베스트 11을 또 선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 성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역대 축구 역사를 놓고 지금 그렇죠. 그 드림팀을 뽑은 거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게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눠졌어요. 뭐 NBA에서 그렇게 뽑잖아요, 사실은. 네. 뭐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뽑나요 NBA에서? NBA도 뭐 퍼스트 팀, 세컨드 팀, 뭐 서드 팀 뭐 이런 식으로 뽑으니까. 오, 스포츠 캐스터. 뭐야? 되게 여러 종목을 섭렵하고 계신다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칭찬이었는데 네. 좀 스무스하게 받아줄 수 있는 것을. 예. 그래서 뭐 그 퍼스트 팀에 뽑힌 선수들이 사실은 진짜 발롱도르 드림팀에 뽑힌 선수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골키퍼 포지션에 야신 그리고 수비 3명 뽑혔습니다. 말디니, 베켄바우어, 카푸 그렇게 뽑혔고 저의 애증의 말디니 씨. 미드필더 4명에 펠레, 마테우스 차비 그리고 마라도나 선수가 뽑혔고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공격수 3명에 호날두, 호나우두 그리고 메시 이렇게 뽑혔습니다. 여기도 역시 메시와 호날두가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이게 딱 선정이 됐을 때 사실 골키퍼와 수비진까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아닌가요? 그건 저는 좀 약간 빠진 게 아쉬운 선수들 해가지고 좀 몇 명 생각을 해봤는데 네. 물론 이게 퍼스트 팀, 세컨드 팀 그리고 서드 팀을 봤을 때 센터백 1명, 왼쪽 풀백 1명, 오른쪽 풀백 1명 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약간 좀 아쉬운 선수들이 있다. 누구 있죠? 전 바레시가 좀 아까워요. 프랑코 바레시. 네, 바레시가 지금 세컨드 팀에 뽑혔거든요. 근데 말디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말디니가 지금 좌측 풀백에 뽑힌 것 같은데 근데 말디니하고 바레시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바레시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 뭐 이거는 또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말디니는 아예 이견이 없다는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왼쪽 수비수로서. 네, 왜냐면 이게 진짜 딱 그렇게 뽑은 거예요. 왼쪽 네. 수비수, 오른쪽 수비수 그리고 센터백 이렇게 이제 뽑아서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사실 바레시가 베켄바우어 자리에 들어갈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그건 또 약간 무리가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딱 수비진까지는 정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왼쪽에는 진짜 올타임 넘버원 말디니 그리고 근데 저는 굳이 따지면 이 카푸 자리 저는 개인 취향으로는 사실 람이거든요. 필립 람. 네. 근데 람 지금 같은 요 3군에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 이 선수요? 네. 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 요소가 뭐냐면 이 선수를 그냥 라이트백으로 봐야 되냐. 그렇죠. 왼쪽도 했었고 심지어 또 수비형 미드필더도 미드필더도 했으니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맞아요. 말디니가 딱 그런 케이스고 네. 말디니가 왼쪽 갔다가 센터백 갔다가 그리고 심지어는 오른쪽도 간간히 봤었고 물론 뭐 자주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서드 팀에 뽑힌 뭐 파울 브라이트너 이런 선수도 왼쪽 풀백을 보다가 뭐 미드필더도 봤다가 이랬던 선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정체성이 애매한 선수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람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퍼포먼스나 커리어로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진짜 끝판왕이거든요. 네. 월드컵 위너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위너, 뭐 리그 위너 이 개인 수상 빼고는 거의
거의가 아니라 모든 이 트로피를 또 들어 올렸기 때문에 네. 람이 좀 아쉬운데 카프가 뽑혔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맞네라고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카를로스 알베르토 선수가 세컨드 팀으로 밀리긴 했는데 사실 이 선수도 1970년 브라질이 우승을 했을 때 그 드림팀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이 선수가 그 결승전에서 넣었던 그 엄청난 골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카프 선수가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헌신을 했었고 뭐 네. A매치 출장 기록 같은 걸 보면은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월드컵도 또 2번이나 우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카푸가 뽑히는 것도 그럴만도 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 이제 네. 그 미드필더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펠레 선수가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네.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제 그 후보군에 올랐고 여기 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펠레를 그러니까 이 프랑스 풋볼 말고도 베스트 11을 선정한 언론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권위 있는 언론사도 많은데 그 지금까지 펠레를 공미로 분류를 했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분류가 됐었고 공격수로 보는 데도 있었고 이 펠레라는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분류한 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공격형 미드필더 후보군에 뽑혔다는 것 자체가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이 공격형 미드필더 두 자리에 펠레, 마라도나 이 펠마가 들어가면 다른 선수들은 너무 아쉬운 선수가 많지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호날두와 메시가 포워드에 들어가니까 이 선수들 어차피 빼기도 그렇고 그런 의견이 있어요. 네, 밑으로 내린 거 아닐까? 네. 라는 의심을 저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특정 선수를 진짜 딱 이렇게 찝어서 네. 이 포지션에 배치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조작한 거죠. 이게 이 포메이션 자체도 사실 네. 3-4-3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포백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대부분 베스트 11이라는 컨텐츠를 할 때는 포백을 위주로 합니다. 보통은 포포투를 기반으로 하죠. 네, 네. 왜냐하면 네. 일단 센터백 같은 경우는 듀오로 하는데 이제 묶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3-4-3이라는 포메이션이 나왔고 펠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공격형 미드필더는 더 이상 설명을 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선수들은 해당 포지션에서 베스트가 아니라 그냥 축구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그냥 1, 2위를 항상 다 떴던 선수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제 그 밑에 마테우스는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수많은 선수들이 중앙 미드필드에서 이제 일가를 잃은 선수들이 당신의 어렸을 때 롤모델은 누구였나요라고 물어보면 마테우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테우스는 들어가 마땅하다. 그렇다면 과연 차비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좀 탈락이 아쉬운 이 미드필더 전체 4명을 놓고 봤을 때 탈락이 아쉬운 대표적인 선수가 두 선수 있습니다. 지단 그리고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이제 사비가 포함된 거에 대해서 이제 사비 말고 다른 선수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어요. 네. 있는데 근데 저는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이 선수의 기량이나 그 또 이 선수도 커리어하면 절대 안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메이저 대회 뭐 전대미문 3연패도 분명히 있었고 네. 또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트래블을 달성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미드필더까지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1군 멤버 구성으로 부족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예. 디스테파노 선수는 특히 좀 아까운 게 사실 이 선수가 월드컵만 좀 나갔으면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스페인과 그 아르헨티나에서 출발을 했죠. 아르헨티나 출신이니까.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그리고 스페인까지 3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국가대표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월드컵을 나가지 못했다는 게 결국은 좀 마이너스 원인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게 라는 사실 뭐 생각도 들어요. 디스테파노 이런 선수들은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막 왈가왈부하기가 좀 그런 게 한참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수들이니까. 지금 뭐 이제 대한민국에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한 송재익 선생님 정도를 제외하면은 이 선수의 현역을 본 분은 없지 않을까. 송 선생님도 보시진 못하지 않았을까. 네, 이제 또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포워드 쪽은 그러면 다들 이견이 없으신 걸로? 이게 사실 호나우두가 있죠. 가장 네, 이견이 맞아요. 있죠. 네. 그래요? 예. 그거 호나우두 자리에 뭐 다른 선수가 좀 아쉬우신가요? 요한 크루이프가 세컨드 팀으로 밀렸잖아요. 예, 여기 있네요. 예, 세컨드에. 크루이프가 세컨드 팀으로 밀렸는데 크루이프가 현대 축구사에 뭐 물론 감독으로서 끼친 영향도 있지만 선수로서 끼친 영향도 굉장한데 이 선수를 밀어내고 호나우두가 뽑힐만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단기간의 임팩트를 봤을 때 지금까지도 저는 호나우두를 능가하는 선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10대의 나이에
피파 올해 선수를 받고 뭐 이랬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뭐 메시라든지 뭐 호날두는 당연하고 음바페 같이 최근에 좀 뜨고 있는 그 티네이저 때 그 10대 예. 때부터 뜨고 있는 선수들을 다 갖다 붙여봐도 호나우두한테는 안 돼요. 아 10대 때 그런 업적을 이뤘다고요? 예, 10대 때 이룬 선수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호나우두 선수가 뽑혀도 충분히 주장할 만한 근거는 있다. 그렇군요. 황의원은 뭐 덧붙이고 싶은 얘기 없어요? 아 저는 무조건 크루이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호나우두 자리에. 예. 왜냐면 솔직히 뭐 임팩트 그러니까 뭐 저도 호나우두의 플레이를 저는 거의 말년에 봤죠. 이제 제가 그런 축구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이 된 시점을 이제 기준으로 하면 네. 이제 뭐 완전히 뭐 5살 6살 이때는 뭐 솔직히 뭐 그때 제가 뭐 축구를 봤어도 뭘 봤겠습니까? 그냥 옆에서 박수나 치고 있었겠죠. 저는 그러니까 임팩트 얘기가 많은데 사실 길지 않았습니다. 그 조금 절정의 짧았죠. 임팩트를 딱 네. 보여줬었던 순간이. 근데 이 크루이프라는 선수는 뭐 저도 눈으로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선수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정도예요? 그렇죠. 네. 오. 그러니까 약간 축구 뭐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개념을 거의 창조한 선수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 어떤 플레이 스타일 면에서 아주 새로운 뭔가를 보여준 선수였군요. 그렇죠. 이제 네덜란드의 그 이제 토탈 사커를 이제 대변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예. 사실 현대 축구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었고 이 저는 만약에 크루이프가 월드컵을 우승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거는 호나우두는 세컨 팀으로 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겠죠. 예, 이거는 커리어에 대한 것도 왜냐면 호나우두는 월드컵 위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개인 수상 경력도 워낙에 이제 화려한 선수다 보니까 네. 좀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똑같은 이유로 베켄바워는 월드컵을 우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갔다. 네, 베켄바워는 뭐 감독으로도 우승하고 선수로도 우승하고 뭐 정말 여러모로 대단했었고. 진짜 대단하다 그거. 네. 근데 호날두 메시는 넣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이제 호날두라고 이제 딱 했을 때 호날두 하다가 막상 호날두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막 올릴 만한 선수가 또 없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이게 발롱도를 그 정도로 받았으면 네. 넣어야죠. 네. 넣어줘야죠. 그건 그렇습니다. 예예예. 하지만 호날두, 메시, 네, 메시는 뭐 이견 없습니다. 예 여기 뭐 내 마음속 축구사 올타임 넘버 원. 네, 저는 진짜 올타임 넘버원이에요. 네. 저한테는 메갓 이렇게 써두셨네요. 메갓. 알겠습니다. 이 발령도르 드림팀 뭐 1군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을 포지션별로 샅샅이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또 아쉬운 선수들도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2군, 3군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볼 필요는 없겠죠. 네. 예, 어쨌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2군, 3군 뭐 다 한 번씩 찾아서 네. 이렇게 이게 들여다- 홈페이지 가서 보세요. 2군, 3군, 아, 이게 세컨드 팀, 서드 팀에 뽑힌 선수들이 별것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 그럼요. 저희가 이거 이게 다 시간이 유명한 없다 선수. 보니까. 아, 그러니까요. 아 저 축 알못인 해축 알못인 제가 봐도 그 이름 아는 선수들이 3군에도 있는데요. 누구요? 뭐 노이어 골키퍼도 있고 그 러시아 월드컵 때 저기 그 튀어나온 그 사람 아닙니까? 아, 맞아요. 그 사람. 네, 그 사람. 네. 네, 맞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뭐 라모스 이런 선수들 이름은 제가 알고 이니에스타도 이름 알고. 네, 앙리. 그리고 앙리도 알죠. 네. 앙리 맞아요. 무한도전에도 출연을 했었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앞서서 잠깐 그 이름이 나왔었는데 그 파브르 감독 경질 이 얘기 해주신다고요. 예, 뭐 사실 시즌이 계속 되다 보면은 감독이 뭐 부진했을 때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흔한 일이죠. 우리 K리그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에 4명의 네 팀의 감독들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축구 역시 시작이 돼서 슬슬 바뀌는 감독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르트문트의 지휘봉을 잡고 있었던 루시앙 파브르 감독이 결국은 경질이 됐습니다. 슈투트가르트전에서 1대5로 대패를 했었고 그 책임을 지고 12월 13일에 경질이 됐는데요. 네. 사실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초반에 분데스리가 선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데어 클라시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2대3으로 졌던 것을 비롯해서 사실 최근엔 약간 좀 하락세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팀도 리그 5위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하고는 승점이 6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붙어있는 바이언이라든지 라이프치히 같은 팀들과의 궁극적인 우승 경쟁에서도 약간 좀 밀려있는 현재로선 밀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파브르 감독이 경질된 사실 자체는 뭐 아주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 예. 사실 이 감독이 18-19 시즌부터 2시즌 넘게 팀을 지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2년 연속해서 분데스리가에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고 슈퍼컵도 한 번 차지를 했는데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세 번째로 경질이 된 감독이 됐습니다. 샬케의 데이빗 와그너 감독 그리고 마인츠의 아힘 바이어로처 감독에 이어서 세 번째로 경질이 됐는데 다른 리그들로 한번 좀 이거를 확대를 시켜보면 라리가에서 한 명 바뀌었습니다. 셀타비고의 오스카르 가르시아 감독이 11월 9일에 경질이 됐었고 역시 똑같은 날에 이탈리아에서 피오렌티나의 주세페 이아키니 감독이 역시 경질이 됐었는데 네. 가장 한국 팬들이 많이 보는 프리미어리그는 아직까지 경질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즌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분명히 잘리는 감독이 나오겠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누가 먼저 제일 잘릴까 막 이런 거를 배팅하는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크리스 와일더, 웨스트 브로미치의 슬라벤 빌리치 감독 그리고 맨유의 솔샤르 감독이 4위에 이렇게 올라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아르테타 감독의 직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리그 15위에 그치고 있는데 이게 딱 살펴보면은 8.18 시즌 이후에 최악의 성적을 아스날이 거두고 있습니다. 네네. 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 0대2 패배를 얼마 전에 당하면서 취임 이후에 북런던 더비 2연패를 당한 60여 년 만에 첫 아스날 감독이 아르테타 감독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아스날이 사상 최악의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다. 네. 뭐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리미어리그가 시작된 이후로는 강등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팀 중에 하나가 바로 아스날인데 이 팀이 마지막으로 강등당했던 게 언제냐 한번 살펴보니까 무려 1912, 1913 시즌입니다. 일제 시대네. 그렇죠. 아 이렇게 비유해 주니까 딱 느껴지네. 일제 그렇죠. 시대. 일제 시대예요. 일제 강점기 시대예요. 이거 그 뭐야? 1910년하고 차이가 없는 거 보니까 대한제국과 그 일제시대 이 즈음해가지고 강등당한 거 아니에요? 이토 히로부미 네. 이 시즌이죠. 그 사람 살아있을 때 지금 강등당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안중근 대박이다. 의사께서 네. 총으로 쏘기 전에 그때인데 그때 일부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던 울리치 아스날 그 당시에는 울리치 아스날이었습니다. 예. 이 팀이 강등을 당했고 세계 1차 대전이 종료된 직후에 열린 첫 번째 시즌 1920 시즌인데 이게 2019가 아니라 1919, 예. 1919, 1920 시즌에 3.1 운동할 때 그때 이제 다시 복귀한 거 아니에요? 저희 유관순 누나가 이제 네. 만세 오. 불렀을 때. 오, 님들 그 이후죠. 역사 좀 잘 아신다. 그 이후에 이제 승격이 된 거예요. 3.1 운동 1년 이후에. 맞아요. 네, 예. 그때 승격이 된 건데 네. 그 이후로는 100년 넘게 일부 리그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거의 딱 지금 한 100년 정도 딱 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1920. 네. 예, 뭐 그 이후에 가장 안 좋았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딱 살펴보니까 7475 시즌에 리그 16위 그리고 네. 7576 시즌에 리그 17위를 기록을 하면서 강등될 뻔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는 9495 시즌에 12위를 기록했던 게 최악의. 요때는 우리 존재하고 있을 때네요. 그렇죠. 다 태어난 이후인데 네. 그때 최하위 9495 시즌이면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이거 하셨을 때 쓰레기 종량제 그때 기억이 있으신가 봐요. 우루과이 라운드 직후. 네, 그때 뭐. 기억이 생생하신가 봐요. 그렇죠. 그러신가요? 저는 뭐 그때. 예. 저는 아직 뭐 유치원도 뭐 이거는 편집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김일성 사후 1년. 그렇죠. 김일성이 편집돼야 되나요? 맞잖아요. 예, 맞잖아요. 1994년에 그런 네. 사건이 벌어졌었으니까. 예, 살아있는 역사의 산 증인 소준일 캐스터와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역시 85년생. 네, 그 야산에 일제가 박았던 그 말뚝 뽑으면서 막 전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겠다 뭐 이런 운동을 했을 때입니다. 대박이다. 예. 근데 뭐 이대로라면 사실 뭐 아스날의 최악의 시즌이 될 게 뭐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과연 아르테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뭐 이게 굉장히 좀 아스날 팬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네. 언제까지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경기 이전에 유로파리그 경기 이전에 지금 감독이 사실은 경질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꽤 있죠. 없지 그렇죠. 않죠. 예. 꽤 있죠. 그렇죠. 예, 뭐 하나의 변수로 정말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의 해외 축구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자, 또 이번 주말에 우리 축구 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경기 하나를 픽해 본다면 어떤 경기입니까? 저 일단 토트넘 레스터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리그 4호 도움을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분데스리가의 정우영 선수도 이 리그 데뷔골을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 지금 그 중동에 가 있는 우리 성인 대표팀 정우영 선수 말고 큰 우영 말고 작은 우영. 작은 우영. 네, 작은 예. 우영이 데뷔골을 신고를 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로써 올 시즌 리그 10개의 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게 됐죠. 이 네. 지난 시즌에는 말미에 가서야 이제 10-10, 10-10을 달성을 했는데 올 시즌 진짜 페이스가 너무 좋고 네네. 지금 칼버트 루인 선수에 이어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레스터 시티의 제이미 바디와 동률로 2위 리그 득점왕 경쟁 중입니다. 오. 그 아까 제가 감독이 제일 먼저 잘릴지 예측하는 베팅하는 사이트 있었다 그랬죠. 네. 거기에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누가 받을지 이것도 역시 베팅 목록 중에 하나인데 손흥민 선수가 그때 제가 보기로는 3위인가 4위인가 그랬어요. 1위는 아마 해리케인일 네. 가능성이 제일 높을 해리케인이 거고. 가장 위에 있고 예, 그 근처에 이제 케빈 더브라이너, 김덕배 선수가 있었고 아 덕배 선수. 예, 살라보다 손흥민 선수가 위였습니다. 맞습니다. 우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해리케인 선수도 결국에는 그 우리 소니랑 그 요 짝꿍 아닌가요? 맞아요. 거의 그 오피스 와이프죠 이 정도. 네. 그런 드립이 비유를 많습니다. 하자면. 네, 예, 그런 예. 드립이 많아요. 오와. 네, 오와.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었던 이 케인 선수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이 두 선수의 조합이 올 시즌 이 리그에서 12골을 합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어시스트를 한 기록인데 이 기록이 1994-95 시즌에 앨런 시어로와 서튼이 세운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에 이제 한 골 모자라요. 이 두 선수가 13골을 넣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 시즌 이 두 선수의 페이스로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좀 경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스터가 풀럼과 루간스크에게 2연패를 당한 뒤에 셰필드, 아테네, 브라이튼을 상대로 3연승을 챙겼는데 어쨌든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을 했고 네. 토트넘은 현재 공식전 10경기 무패입니다. 리그에서는 11경기 무패인데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통산 8경기에 나와서 골을 5개를 넣었고 도움을 4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 잘한 거 아니에요? 나오면 일단 공격 포인트를 그러니까.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 레스터 시티전도 그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에 좀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또 이번 주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경기까지 그래서 안 물어봐요? 픽을 그래서요. 잠시만요. 좀 오늘 방송 집중 안 하시네요. 아니요. 손흥민 골, 토트넘 2대1 승리. 토트넘 2대1 승리 손흥민 골. 네. 오, 굉장히 구체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짚어주셨네요. 이제 여기서 골을 넣으면 100호 골입니다. 토트넘 소속으로. 토트넘 소속으로 100호 골. 네. 그래서 완전 대단하다, 레스터를 상대로 진짜. 강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동의하십니까? 뭐 예. 2대1 정도 승리. 예. 뭐 그 정도로 이길 수 있겠죠. 소니 골. 예. 예. 손흥민 선수가 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네. 또 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초록창에 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네. 또 검색어 상위에 올라 있기를 또 기대하면서 지켜보시면 좋겠군요. 네, 오늘도 또 풍성하고 재밌는 축구 이야기 들고 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정말 그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조심스럽고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잖아요. 예, 두 분 그만큼 더 축구 경기 많이 보시고 네. 많이 분석하고 공부하셔서 저희 축구 살롱을 더욱 빛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지원 아나운서도 공부 많이 해야죠. 예,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정말 감사드려요. 자, 마지막 인사 그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해외 축구, 다음 주도 축구 살롱.